네, 여러분, 제1회 국립한국문학관 학술대회,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박민호입니다. 오전에 제가 최원식 선생님의 기조 강연을 모시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한양대학교의 유성호 선생님, 저랑 잡지의 편집위원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국 근대문학 자료 집성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또 성균관대학교에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정우택 선생님의 토론 말씀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유성호 선생님의 발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유성호입니다. 오늘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이러한 자료의 어떤 수집과 또 배치, 또 기억 이런 과정을 점검하고 또 향후 과제를 설정하는 그런 테마에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한편 무겁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목에 충실하게 좀 이렇게 그동안 이루어졌던 개황이랄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우리 시대를 저는 그동안의 우리 국어문학과 혹은 이제 문예창작과 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했던 창작과 비평의 어떤 그 필드 내에서 주로 쟁점 중심의 논쟁사가 어떤 비평적 핵심으로 자리 잡았던 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참여 순수 논쟁이라든가 민족문학 논쟁, 근대 기점 논쟁, 또 근대성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문학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어떤 범주랄까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시스템이 아주 강화되었던 데 비해서 지금 2020년 우리는 쟁점 빈곤의 시대를 삽니다. 사실 한국연구재단이 학술지 정책을 활성화해 놓긴 했지만 개별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과 심화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어떤 공동의 연구 테마 또는 어떤 집체적인 어떤 그 성향을 가진 논쟁 문화는 많이 이제 수그러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죠. 그런데 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쟁점이 과잉됐던 시대에서 비교적 어려웠던 어떤 기원이랄까 또 고전이랄까 또 그동안 소홀히 되었던 자료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의 기회는 반어적으로 이렇게 또 열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또 근대서지학회 이런 곳에서 자료를 중시하는 또 새롭게 읽고자 하는 이런 목표들이 많이 설정되는 것은 오히려 반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또 조성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우리 이제 이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주로 물론 고전문학도 물론 다루고 있습니다만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이제 범주를 놓고 자료를 모으고 해석과 연구와 대중화를 이제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대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아주 해묵은 논의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우리 이제 근대문학을 이제 정체성을 규정한 데서 그동안 있었던 타율적 이식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흐름과 내재적 발전론 사이에서의 그 사이에서 근대문학의 어떤 그 이제 정수들이 아마 규명될 것 같고 또 전근대, 근대, 현대 이런 시간 개념을 어떻게 좀 부드러운 합의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역시 시간성 개념도 근대문학의 어떤 확정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간성 쪽으로 가면은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또 식민지 조선이나 그 전에 대한제국 다음에 이후에 남과 북 이런 그 정체가 변하면서 그 정치 체제가 변하면서 생겨난 공간 분할은 또 어떻게 한국 문학을 규정할 것인가 또 이제 해외 즉 이제 이른바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졌던 한민족이 구사했던 모국어, 한국어 문학은 과연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이런 시기적 공간적으로 근대를 획정하는 논의와 이 자료 수집이 병행되어서 아마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이제 대중들에게 또 학문적인 어떤 토대를 닦는 과정에서
정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정전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위경, 즉 이제 가짜 경전과 구분해서 참된 이제 경전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썼던 것이 어원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캐논은 말하자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즉 탕진되지 않는 어떤 그 보석과도 같은 재해석 가능성을 계속 산출해내는 어떤 그런 고전, 클래식 쪽으로 많이 개념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또 정전이라는 것이 보통 백인, 유럽, 남성의 관점에서 세계문학의 정전들이 형성된 데 비해서 이제는 비백인, 또 비남성, 그다음에 비유럽인들이 가지는 관점과 경험과 어떤 그 이제 전망들이 이 정전의 개념에 깊이 개입하고 균열을 내고 또 확충됨으로써 생기는 정전 개념의 확장이 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세계문학으로 알려졌던 문학의 실체들이 보편성으로 강요된 정전이고, 백인 중산층 남성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상식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대안 정전, 또 대체 정전, 이를테면 이제 그동안 정전의 범주에서 완벽하게 변방에 밀려있던 것들이 중심부로 편입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한국 문학에도 당연히 이제 이게 말하자면 적용이 돼야 되는 어떤 흐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장적인 정전 개념이 근대 문학 자료 집성에 중요한 준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또 드리고, 다음 장에서도 한 번 더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흔히 자료라고 할 때 문헌 자료를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책, 그다음에 잡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에 비해서 이른바 구술 자료라고 하는 이 가변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자들의 기억 속에 있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구술한 것을 녹음 형태로 간직한 어떤 것들. 그러니까 문헌 자료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한 시대를 재현하고 있는 그런 기록되지 않는 이면의 기억의 구술 자료들이 한국 문학의 성층을 두텁게 하는 정전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문헌 자료를 이제 남길 때의 그 기억의 주체가 선택과 배제를 하는 원리와 이렇게 구술을 할 때 이렇게 목소리로 울려 나오는 자료의 어떤 선택과 배제의 원리가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의 이제 그 가치를 동등하게 보고 해석자들이 또 자료를 그 모으고 또 배치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의 중요성과 그런 것들을 잘 위기를 설정함으로써 이 일단 리터럴 히스토리 외에 오랄 히스토리의 중요성이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근대 문학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우리 이제 앞으로 자료 집성에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큰 제목과 소제목이 일치하는 이 4장에 가면은 그동안 이제 우리 이 문학진흥법에서 국립한국문학관이 법적 근거를 갖기 이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주관으로 몇 해에 걸쳐서 근대문학 자료 수집과 분석 조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소장처를 밝히고 또 소장 어떤 현황, 상태, 혹은 어떤 자료가 이제 일실되었고 또 갖추어져 있고 이런 그 자료를 조사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그 자료를 집성하고 이제 수집하고 이제 이런 그 예비 조사를 한 셈이죠. 그때 이제 좁은 의미의 한국문학, 좁은 의미의 한국문학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무슨 서사를 또 내용을 다룬 문학 작품 뭐 이 정도로 한국 문학을 좁게 해석했던 데 비해서 아주 자료를 이제 새롭게 바라보고 확충하는 이제 방법론을 구사했죠. 그러니까 그동안 문학이 아닌 비문학 쪽의 텍스트들이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리터러처의 확충된 개념으로 들어왔고요. 이를테면 뭐 순수 창작을 일컬어지는 시, 소설, 희곡, 수필, 뭐 비평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이제 문학이었는데 이제는 그 문학이라는 그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 비창작 또 비허구 장르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자료로 이렇게 확충하는 방법론을 구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근대문학 자료를 보존 관리하고 이를 근대문학 유산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업은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 설립되고 이제 그 존재의 어떤 기초를 닦음으로써 많은 자료의 기증과 매입을 통해서 지금 국가기관으로서의 직임을 수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문헌 자료, 구술 자료 이외에도 이제 특정 작가의 유품이나 친필, 뭐 편지, 일기, 사진 등 문학 관련 사물들에 대한 이제 물론 이제 반개 자료죠.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제 텍스트라고 할 수 없지만 텍스트를 에워싸고 있는 일종의 아주 강한 친연성을 갖는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과 실체를 갖춘 사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될 것이고, 근대 작가들 또 근대 문인들이 활동했던 공간, 뭐 가옥이랄까, 동네, 또 학교, 문화시설 이런 자연지명까지 브랜드화해서 실제 텍스트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도 이 문학관의 어떤 자료에 모으는 단계, 자료를 그 이제 확충하는 단계에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확장적 정전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국가기관이니까 비교적 한국 근대문학사의 난경 혹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뢰밭이라고 은유를 쓰고 있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잘못 디디면 터지는 거죠. 그런 이념적, 방법적 금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드러운 합의가 참 어려운 영역이죠. 그런 경우에 말하자면 근대 초기는 식민지 사회였고 근대 후기는 해방과 전쟁과 분단의 사회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경험적인 어떤 배제의 논리들이 많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배제의 힘을 행사했던 제약 요인을 우리의 정전 개념은 넘어서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내 해외 범주도 역시 넘어서야 하고 심지어는 한국어 사용의 구속성까지도 최대한 융통성 있게 넘어서서 가장 확장적으로 한국 문학을 상상해 가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국립한국문학관의 자료 집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정전이라는 것이 최대한 구심력의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상당히 원심적인 방향을 택해서 그것을 이제 공중과의 그 공감과 합의를 유도해가는 방향으로 자료 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의원입법을 통해서 문학진흥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국립한국문학관과 더불어 문인 복지에 관한 어떤 일반 법안들이 다 연속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이 법에 근거하여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기관이 한국문학의 실체를 이제 말하자면 형태를 갖추고 그 안에서 연구와 보급과 또 축적과 또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사람들이 공간 이동을 꺼리고 있지만 훗날 또 자랑스러운 이 어떤 답사지가 되게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동아시아의 우리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이미 국립으로 문학관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주 한국 문학을 어떤 전 개황을 다 청사진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이 잘 설계되고 이제 내용을 갖추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 확장된 시야 속에서 제일 조선인 문학, 제러시아 고려인 문학, 연변 조성적 문학, 미국이나 유럽의 한인 문학들까지 해외 문학권까지 다 수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문학의 창작과 번역과 연구와 향유의 저변 확대에 나서는 것은 일견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작과 소통과 심지어 비평적 후관까지 다 민간의 영역이고 일종의 자율성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지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무언가 조금 관의 냄새가 나고 또 문학의 질서를 부여하는 데서 또 외인이 생길 것 같은 우리의 미경험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런 걱정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미중위의 모험이기도 하지만 일견 만시지탄의 다행으로도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다른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이 했던 경험들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하동호 교수, 김윤식 교수, 김용식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이미 기증의사를 밝히셨고 아마 한국문학의 아주 우수하고 훌륭한 자료들이 아마 국립한국문학관에 이렇게 지류들이 본류처럼 이렇게 합류해서
우리들의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추상적이지만 큰 틀에서의 과제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매번 들어도 잘 짜여져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유성호 선생님 발표 들어봤습니다. 제가 뭐 정리하기 전에 그보다 우리 선생님께 정우택 선생님께 토론 말씀 부탁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우택입니다. 유성호 선생님의 그 한국 근대문학 자료 집성의 성과와 과제에 대한 그 토론이라기보다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반복 강조하면서 제 생각을 조금 덧보태고자 합니다. 발표자 유성호 선생님은 여러 해 전부터 우리 국립한국문학관 건립과 근대 서재학회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 근대문학 자료의 집성 문제를 꾸준히 살펴오셨습니다. 발표문에서 오랜 관찰과 의견 그리고 약간의 그 아쉬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유성호 선생님은 현재 한국문학 학술장의 어떤 그 적요함을 아쉬워하시면서 자료의 그 집성과 자료에 대한 발본적 탐색을 통해서 우리 그 국립한국문학관의 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활기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국립한국문학관이 한국문학 제도약의 어떤 견인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그 한국문학장의 그 적요함을 어떤 그 아젠다의 부재로 진단하시면서 예전에 그 민족문학론, 근대성 논쟁 이러한 것들의 그 열도를 한편에 그리워하시면서 추억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젠다의 부재와 이 적요함은 그 현재 우리 인문학 전반이 맞이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어떤 이념 중심 문학의 퇴조와 관련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그 한국 문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문학사와 일정하게 동의어처럼 우리가 그 작업을 수행해 온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 민족문학사적 어떤 정전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그 배제의 논리가 작동했었던 어떤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 뭐 유성호 선생님께서도 그 적극적으로 넘어서는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뭐 백인 중산층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서의 그리고 또 문자 중심의 그런 정전에 대해서 그 유성호 선생님께서 그 적극적인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그 방향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우리 SF, 탐정소설, 역사소설, 대중소설, 그리고 야담, 무협지, 만화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그 어떤 대중 그 주간지라고 얘기했었던 썬데이 서울이나 50년대에 나왔었던 아리랑 이런 대중 잡지들까지도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에서 받아 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 소위 그 장르 문학이라든가 B급 대중문학까지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들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성호 선생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의 또 과제이기도 하고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그런 한국 문학 양식 및 장르 규정, 아까 얘기했던 어떤 대중 소설이라든가 무협지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코리안으로 포괄되는 북한과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그 다음에 그 해외 한국 문학, 해외에서 연구되는 외국어로 쓰여지고 연구되는 어떤 한국과 관련된 문학,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의 텍스트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 자료의 조사와 수집은 매우 시급한 것 같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해체에 따라서 자료가 급격하게 상실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문학과는 한글 귀속성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큰 문화유산인 아리랑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악보화된 것을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 헐버트에 의해서 됐는데, 그 텍스트가 1896년에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영어로 냈던 잡지 더 코리안 리퍼토리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활동했었던 캐나다 선교사 게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많은 고전, 춘향전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지금 캐나다 대학 도서관에 있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해외 한국 문학의 중요한 텍스트들도 우리의 국립한국문학관의 포괄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5월 달에 타이완에 있는 아까 유성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이난에 있습니다. 국립대만문학박물관에 한번 우연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건물, 이것이 있는 타이난의 가장 중심지에,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건물, 상당히 큰 일제 때 주청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유럽식으로 상당히 웅장한 건물인데, 그것을 대만 국립박물관 문학관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 문학을 생각하는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의 스케일, 이런 것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기에서 우연히 본 전시가 추억의 홍콩 문학전, 그 다음에 무협문학 기획전, 그리고 냉전 문학, 이런 것들을 기획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무협문학 기획전 같은 것들도 아주 흥미롭게 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또 하루의 특별전을 하고 있어서 아주 의미 있게 제가 보았는데요. 사또 하루는 대만을 여행하고 여러 글을 써가지고 일본의 남양 로맨티시즘을 전파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근데 대만은 일본에 의해서 발견되고 일본인의 대만 표상을 내면하면서 타인의 시선으로 대만인들은 자기를 재발견하고 대만 문학의 일정한 역사가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한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전시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대만과 한국의 식민지 역사가 좀 다르지만 한국의 근대 문학에도 식민성이라는 깊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은 이러한 식민성, 협력, 친일, 또 일본인에 의해서 한국이 어떻게 근대 속에서 표상되어 있고 발견되었는가 하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면으로 우리가 대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국립한국문학관은 앞으로 세계문학의 일원이자 전초기지로 반드시 아마 곧 호출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스케일로, 그런 큰 비전으로 준비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국립한국문학관은
이름과 태생 자체가 네이션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국립한국문학관은 정전화의 핵심적인 제도적 권력기관이 될 것입니다. 문학제도의 중요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성찰하면서 한국 문학의 발전과 확장, 그다음에 유연함을 성찰적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문학관은 단순한 자료 발굴, 보존,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요원들이 배치되어서 그들이 한국문학 자료를 연구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각 지역의 그 소설가, 작가, 시인의 문학관, 또 지역 문학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한국 국립문학관에 집중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산된 자료들의 소재나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네트워킹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문학관의 플랫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장과 한국학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수집하고 작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복각 사업을 좀 열심히 해주셔서 작품을 희귀본을 물질성으로 우리가 좀 만져보고 육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료를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이 저희들은 주로 이렇게 이제 오장환의 성벽 하면은 이런 그 텍스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우연히 제가 이게 원본이 아니라 오장환의 성벽의 복각본입니다. 이쪽으로 보시죠. 이렇게 반대로 보시죠. 이게 복각 아주 상당히 세련된 깜짝 놀란 게 네모난 책을 만들었었던 오장환의 이 디자인 감각은 상당히 세련되고 아주 선진적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놀라운 것은 목차가 이렇게 있는데 목차에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이 텍스트는 이 자체가 작품인 건데 우리 이것을 그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또 판화가 있고요. 작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성벽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 전집이나 이런 것들로 보는 것과 감각과 느낌은 거의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복각을 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우택 선생님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성호 선생님 다시 또 첨언해 주시죠. 정우택 선생님 그 질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제 발표고 또 이제 제 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주 그 우호적 보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과 방법론의 차이가 별로 없고요. 이를테면 장르 문학이나 B급이라고 일컬어지는 하위 문학들, 이제 또 대중이라고 좀 이렇게 첨예하게 어떤 폄하되었던 것들의 범주도 다, 또 그리고 아까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이나 한글의 귀속성도 원심적으로 넘어서서 그리고 협력, 친일, 대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굴곡의 역사도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이든 상처든 다 국립한국문학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립한국문학이 물론 가치평가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 그 가치평가 이전의 1차 자료들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포용적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이제 해석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해석의 결과를 대중에 놓는 일을 이제 학계가 하는 일인데 이제 국립한국문학관의 어떤 별도 어떤 그 이제 조직으로 연구자 조직을 가져서 자료들만 또 상대로 해서 어떤 그 성과를 내놓는 일도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장기적인 과제일 것이고 또 예산이나 또 이 국립한국문화권에 대한 대중들의 어떤 그 반응들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돼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거의 아카이빙 다 이런 어떤 물적인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정향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복각본도 이제 훌륭한 어떤 시스템과 예산이 확보된다면 아마 국가가 해서 상당한 저가로 아마 원형의 한 7, 8% 방불한 그런 실물들을 제공한다면 자료를 그냥 이렇게 우리 원형 자료를 열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람 기능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녹록치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후행주자, 그러니까 근대문학관의 후행국가로서 가지는 만만치 않은 이제 그 잘해야 되는 그야말로 그런 그 난제들이 많아서 아주 무던하고도 길고도 지속적인 행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자들이 잘 나서서 이런 일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데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원래 국립한국문학관에서 이 자료에 관련한 발표를 하라 그래서 제가 방향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자료가 지금 모아졌고 또 모을 예정이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어떤 중기 단기의 계획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사실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한국문학관 내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에게 다 알려드리는 어떤 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제가 이렇게 핑계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해 주신 우리 정우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료 집성이 말이 쉬워서 집성이지 참 굉장히 지난한 작업인데요. 우리 그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번에 총론으로서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